자, 오늘은 11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11번째 노트에서는 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되게 단순한 함수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고정된 길이의 값을 만들어주는 게 해시 함수인데, 해시 함수의 쓰임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해시 함수가 블록체인을 만들 때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이제 지금은 되게 중요시하게 사용되는 어떤 기술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그 블록체인을 만들 때 해시 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11장을 별도 만들어서 해시 함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시 함수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패스워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요. 해시체인, 해시퍼즐, 이 해시퍼즐이 이제 블록체인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해시트리,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서도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RSA라 이산대수 기반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 그거의 대안으로 또 고려되는 게 해시 기반 서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이 노트는,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충돌을 회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임의의 메시지들을 고정된 길이의 그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값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결과값으로부터 원래 값이 뭔지는 찾기 어려워야 되겠고, 또 같은 값으로 해싱이 되는 두 개의 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해시 함수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자 서명할 때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메시지에 직접 그 전자 서명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전자 서명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먼저 해시한 다음에 그 해시 값에다가 전자 서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늘 고정된 길이의 그 메시지에다 서명을 할 수가 있고, 긴 메시지도 효과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서명할 때 해시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때에는 그 충돌 회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의 똑같은 값으로 해시되는 두 개의 쌍을 찾을 수 있으면 이 주어진 서명이 원래는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인데 이게 m'에 대한 서명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죠. m과 m의 해시값하고 m'의 해시값이 같으면 m의 해시값에 대한 서명이나 m'의 해시값에 대한 서명이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m에다 서명했는데 m에다 서명한 게 아니라 m'에 서명했다고 이제 그 우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시 함수 또는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도 RSA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서명하면 또 그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충돌 회피되는 해시 함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무결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도 해시 함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에 파일과
그 파일의 해시값을 같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의 내용이 바뀌면 해시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해시값이 안 바뀌었으면 이제 임의로 그 파일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결성 서비스에서 그 해시 함수를 쓸 경우에는 해시 함수는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예를 들면 파일을 변경할 때 그 파일의 해시 값이 어디에다가 보관되는지 알고 있으면 그 보관된 해시 값도 같이 바꿔버리면 파일이 실제 불법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수정됐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은 맥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맥을 써서 맥 값을 유지하게 되면은 공격자는 이제 파일을 변경하고 나서 맥 값도 바꿔야 눈치를 못 채게 할 수 있는데 공격자는 이제 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비트 약속입니다. 중간고사 시험에도 나왔고 우리가 그 교과목 소개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동전 던지기 프로토콜에서도 처음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그 x 값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x 값을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개할 때 내가 원래 약속했던 값을 바꿔서 공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충돌 회피 해시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경우를 언제 또 썼냐 하면은 우리가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키 제어 요구 사항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에도 GA8은 값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시 값을 주게 되면은 그 앨리스와 밥이 똑같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누가 하나라도 먼저 오픈하는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나중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 값을 미리 그 숨겨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비트 약속인데 나중에 오픈할 때 처음에 내가 집어넣었던 그 값이랑 다른 값을 보여줄 수는 없어야 돼요. 근데 해시 함수는 충돌 회피가 되겠고 일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해시해서 주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이 해시 값이 어떤 메시지를 이용해서 계산된 거라라고 보여줄 때 원래 사용했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충돌 회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이제 그 공부하면서 한 번쯤 언급됐던 해시 함수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패스워드와 관련된 얘기를 해봅시다. 패스워드. 해시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패스워드를 보안적인 용도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패스워드를 여기저기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그래서 현재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는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통신으로 전달되게 되면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때 반드시 HTTPS를 쓰는 그런 사이트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패스워드가 통신 채널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LS를 이용해 가지고 브라우저하고 그 서버가 그 안전한 보안 채널을 확보한 다음에 그 비밀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전달해야 여러분들의 패스워드가 쉽게 노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는 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암호 서비스를
암호 기술을 쓰는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장기간 키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고, 장기간 키들은 안전하게 이제 비휘발성 장치에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암호 키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암호 키들을 패스워드로 암호화해가지고 이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놓는 거죠. 공인인증서에서도 개인 키들은 이렇게 패스워드로 암호해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유심 같은 데도 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유심에 있는 키도 우리의 패스워드로 한번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스워드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7에서 8자의 짧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하죠. 뭐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스워드도 요즘 되게 귀찮죠. 뭐 몇 달 쓰면은 바꾸라 그러고, 바꾸는데 또 옛날과 비슷하면은 또 뭐라 그러고, 뭐 대문자도 넣으라, 뭐도 넣으라, 맨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사이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이트들을 똑같은 패스워드로 썼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하지가 않죠. 하나 뚫리면 다 뚫리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트마다 패스워드를 바꿔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하나 얻은 방법인데, 늘 쓰는 부분이 있고 사이트마다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결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늘 쓰는 어떤 일부분, 그 다음에 내가 네이버다, 그럼 네이버를 연상케 하는 뭔가, 그거를 결합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8자면 되니까 짧게 쓰는데, 어떨 때는 어디는 막 10개, 12개예요. 막 헷갈리죠. 그럼 내가 이 사이트를 어떻게 설정했지 해서 한참 나중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재발급하다 보면 그때 생각나는 게, 여기는 12자였구나. 늘 막 8자 요 정도로 만드는데 갑자기 이 사이트는 12자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12자면 내가 이렇게 만든지라는 머릿속에 아이디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12자라는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패스워드를 되게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쓰던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생성해가지고 그 패스워드 외워서 쓰기도 했어요. 좀 더 안전하게 쓰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계속 쓰면은 머릿속에 익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가면은 내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또 가르쳐 주긴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어떤 정보들,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는 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우리가 이제 쓴다. 웹서버나 이런 리눅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다중 사용자 기기니까 우리가 원격에서 로그인 할 수 있고, 원격에서 로그인 할 때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웹 서비스도 그렇고 리눅스 서버 같은 데도 이제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패스워드 자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버에. 패스워드 자체를.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해킹해서 어떤 서버에 해킹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패스워드가 어디에 저장됐는지가 또 유닉스 구조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탈취하게 되면은 특정 사용자의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패스워드 해시값. 그러면 패스워드 해시값이 저장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은 이 아이디와 이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뭘 해요?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스워드와 저장되는 패스워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워드 치면 그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해서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시값이 일치되면은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맞다고 이제 해서 이제 접속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탈취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를 다 알게 되는데 이제는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탈취하게 되면은 해시값만 쭉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해시값은 뭘 보장해요?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해시값을 보고는 이 해시값이 어떤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만든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일방향성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전 던지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수값, 그 추측한 정수값의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럼 뭘 해보면 돼요? 어떤 x인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해보면 되죠.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동전 던지기 한다. 그럼 1부터 100까지의 값 정수에 대해서 해시 값을 계산해 보면은 어떤 값을 얘가 hx로 줬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공격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패스워드 파일을 타치하면은 해시 값이 몽땅 있는데 사전 하나 갖고 와서 그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 해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안 걸려요. 모든 단어 해시를 해요.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해시 값하고 뭘 비교를 해요?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일치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패스워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뭔가 그 사전에 있는 걸 안 쓰더라도 내가 특정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이 아이디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의 해시 값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뭐 여러 생일 정보, 전화번호, 뭐 여러 정보를 알면은 그런 것들 조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전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사전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대소문자를 섞어 쓰고 숫자도 쓰고 그 특수문자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합이 많아지는 거죠. 해봐야 되는 조합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 공격을 좀 더 사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솔트라는 걸 써요. 솔트. 소금을 치는 거예요. 해시 값에. 이 솔트를 뭐냐면은 랜덤 값이에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뭐 바보다. 여기 뒤에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이런 이 사람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빠, 바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시한 값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공격은 이런 사전에 있는 기본적인 단어들 해시 값을 쭉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면 사전 공격에 이제 이런 단순한 단어들을 패스워드 쓰면은 쉽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덤한 값을 해시할 때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랜덤한 값을 갖고 계산했는데 이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네? 그쵸. 원래는 이제
상진이면, 상진의 아이디면 상진하고 바보라는 게 오겠죠. 그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버는 그 패스워드를 해시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솔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랜덤 값. 그 랜덤 값도 필요한 거예요. 랜덤 값을 넣어서 해시해가지고 이제 얘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랜덤 값이 없으면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랜덤 값을 같이 넣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솔트를 여기다가 넣어놓게 되면 이제 얘를 확보한 사람은 사전 공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노력이 더 늘어나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원래 사전 공격은 사전에 있는 단어가 뭐 100개다. 그럼 100번 해시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100개를 다 확보해서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제는 랜덤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전마다 랜덤 값에 대해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보라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 랜덤 값을 뭐 32비트 쓴다. 그럼 이에 32번 해봐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갖고 해보면 돼요. 여기 있는 파일에 있는 이 랜덤 값만 갖고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예를 들면 4개다. 그러면은 사과에 대해서 몇 번 해보면 돼요? 4번을 해보면 돼요. 4번. 4번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얘네밖에 안 쓰니까 이 파일에서는. 그러니까 솔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성이 그렇게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아이디가 몇 개 안 되면. 물론 아이디가 많으면은 이제 해봐야 되는 게 많겠죠. 이 솔트로도 해봐야 되고 이 솔트로도 해봐야 되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사전 공격을 해보려면. 그래서 솔트가 들어가면은 비용은 조금 늘어나지만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솔트가 들어감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은 여기도 보면 상진하고 조던은 우연치 않게 뭘 썼어요? 똑같은 패스워드 썼죠. 그러면 해시를 하게 되면은 이 해시 값하고 이 해시 값이 같아지겠죠. 그럼 이 파일을 보면 저 사용자와 저 사용자는 똑같은 패스워드 쓴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솔트를 쓰게 되면은 이 해시 값하고 이 해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여기에 들어간 솔트는 다 다른 걸 써요. 절대 같은 걸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솔트는 다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얘와 얘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파일을 분석해 가지고 똑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사람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트가 주는 이득은 두 가지인데 사전 공격을 좀 더 어렵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똑같은 패스워드 쓰더라도 그거를 눈치채기가 어렵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서버에 대한 저장된 패스워드에 대한 보호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는 되게 빨라요. 금방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전성이 사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높지 않으니까 이 해시를 할 때, 패스워드를 해시할 때 쓰는 해시 함수는 일반적인 해시 함수하고는 좀 다르게 설계를 해요. 다르게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은 수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행 속도를. 그러니까 해시 함수의 수행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요 하나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뭐 되게 빠르게 계산했는데 요거 하나 계산하는데 막 30초 1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에 사용되는 패스워드 해싱에 사용되는 해시 함수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겠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느리게 하냐면은 반복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는 H 한 번만 계산하죠.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만 번, 뭐, 얼마만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하게 만들어서 사전 공격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시 함수하고 다른 해시 함수 쓰게 되겠고, 그때 이제 많이 예전에 썼던 게 bcrypt라는 해시 함수고요. 니스트에서는 이제 2013년도에 이 패스워드를 해싱할 때 쓸 해시 함수에 대한 표준화, 표준화는 모르겠고 공개되어 열어가지고 거기서 1등한 게 Aragon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ragon2나 bcrypt는 패스워드 해싱할 때 쓸 수 있는 해시 함수이고, 이 해시 함수는 뭐가 다르냐면은, 기존 해시 함수가 다르냐면은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속도를. 근데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할 수는 없죠. 너무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 내가 패스워드를 해서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서버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싱해서 그 패스워드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건 너무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근데 실제 현장에 쓰이지는 않는데, 첫 번째가 예전에 저거 많이 제한이 됐어요. 패스워드가 아니라 패스프레이즈를 쓰자.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입력하게끔 하는 거예요. 문장을.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악에 있는 어떤 가사의 일부분이라든지 어떤 좋아하는 글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패스워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외우기는 비슷하게 외울 수 있는데 쓰면은 이제 길어지니까 그만큼 사전 공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패스프레이즈 쓰면 이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은 불편한 거죠. 불편해요. 입력할 때 불편한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더 많은 거를 타이핑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거죠. 그 다음에 아바디가 제안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패스워드를 전달할 때 패스워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패스워드를 해싱하는데 20비트 정도를 넣어서 해싱하는 거예요. 20비트 정도를 넣어서 해싱해서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이 알파 값이 20비트니까 20비트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서버는 이 경우에는 파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 자체를. 그래서 패스워드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격자들은 파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려면 알파의 노력도 들어가는데 파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서버는 파이는 알고 있고 뭐만 해보면 돼요. 알파만 바꿔가면서 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착안해서 이런 식의 어떤 기법들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요즘은 브라우저가 대신 기억해 주죠.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로컬에서 내 브라우저에서 이제 내 네이버의 패스워드, 내 구글의 패스워드를 내가 아주 어려운 걸 만들어놔도 내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해요? 브라우저가 대신 기억해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패스워드 관리자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걸 쓰게끔 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내 대신 기억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이 패스워드를 이제 설명드린 김에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 보안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weakest link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은 가장 취약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집에 온통 엄청나게 고가의 보안 제품으로 집을 뭐 이렇게 보안하고 있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놨어. 그럼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그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클라이언트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고 통신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고 서버를 통해서도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전체가 다 동일한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취약하면은 공격자들은 어디를 공격할까? 클라이언트를 공격하겠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이제 키보드 치는 것들을 탈취해가는 거죠. 그러면 또 패스워드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TLS 같은 거 쓰지 않고 암호화해서 패스워드 교환하지 않으면 여기가 가장 취약하겠죠. 여기 서버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안전한 좀 더 그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사전 공격에 방어력이 있는 해시 함수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또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시스템이 여러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구성 요소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왕창 보안을 높인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높여야 의미가 있지, 한 요소만 되게 안전하게 그 보안을 높인다고 해서 전체 보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집에 잘 보안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방문에 있는 창문들 다 잠가야 되는 거고 다 해야 되는 거지. 한 방만 열심히 보호한다고 집안이 그 침입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weakest link principle이라는 보안 원리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 함수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패스워드가 또 이제 장기간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간 키들을 실제 우리가 응용해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키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되어야 되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유지되어야 되고, 불법적인 접근이 있더라도 노출이 안 돼야 됩니다. 사용자는 이 키를 직접적으로 머릿속으로 패스워드처럼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키들을 패스워드로 암호화해서 이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로 암호한다는 건 뭐냐면은 패스워드로부터 패스워드 입력하면 대칭키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겠고, 그 대칭키로 필요한 키나 공개키를 개인키가 되겠죠. 개인키를 암호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인증서에서 개인키 파일이 개인키가 들어있는 그 파일이 있고, 이제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친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이 파일을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USB나 뭐 핸드폰에서 탈취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냐면 패스워드를 추측해내는 사전 공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로컬에 있지만 그 파일이 그 암호화돼서 유지되고 있는데 안전한 어떤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파일을 복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패스워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어렵지 않게 전수조사에서 찾아내기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는 어떤 장기간 키가 보관되는 파일을 탈취하게 되면은 사전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의 장기간 키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이라는 걸 씁니다.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키를 내장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자체. 근데 소프트웨어 자체에 내장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키를 그대로 넣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자체의 키를 그대로 넣으면은 이 파일을 갖고 와서 실행 파일,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은 exe 파일이 되겠죠. 그 exe 파일을 갖고 와서 분석하면은 키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은 소프트웨어에 넣는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키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래는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원래 소프트웨어는 이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거죠. AES 알고리즘.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암호문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키가. 그런데 이거를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로 이 AES와 키를 받아가지고 전용 요 키만 쓰는 AES 함수를 만들어요. 요 키만 쓰는, 여러분의 키만 쓰는 AES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난독화라는 기술을 써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함수는 난독화가 되어 있고 암호문만 들어가면은 평문이 나오는 거예요. 키는 이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자체가 있다기보다 이 키를 여기에 넣게 되면은 요 키 전용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함수로.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입력이 A, B 두 개 입력이 들어가는데 A를 입력시켜가지고 A는 늘 고정된 상태의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B만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함수를 바꿔버리고 나서 이 바꿔버린 함수를 난독화해가지고 이 자체를 통해서는 어떤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함수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동작을 하는데 뭘 이용해서 이렇게 난독화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술을 많이 써요. 근데 이 기술을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쓰는 응용에서 사용하는 키는 고정돼야 돼요.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설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전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용자마다 이제는 설치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exe 파일 설치하는 게 이제 아니잖아요. 제가 쓰는 거는 제 키가 들어가 가지고 난독화된 그 파일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키가 들어간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 꼭 대칭 키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공개 키에서도 원래는 평문하고 서명 키가 들어가면은 전자 서명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계속 바뀔 수는 있겠죠. 내가 은행을 쓴다. 그러면 이체할 때마다 또는 뭔가 거래할 때마다 내가 요청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자 서명을 해야 되겠는데, 내 개인 키를 그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그 서명 함수가 내 키 전용 서명 함수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난독화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안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안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기간 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하드웨어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보안 하드웨어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고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C를 쓰는데 PC에다가 보안 하드웨어가 그 자체로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뭐 USB 같은 걸 껴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예전에 뭐 우리가 이 보안 하드웨어 쓰는 건 이렇게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에 있는 유심도 보안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집에 혹시 스카이나 옛날 그 조금 더 오래전에 썼던 스카이 TV, 위성 TV 혹시 집에 써본 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초기에 IPTV, 올레드 TV나 U+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셋탑박스를 설치해 주죠. 그럼 셋탑박스 여기에는 내 그림을 한번 포함해 나중에 나오겠구나. 여기는 아니어도 셋탑박스에 보면은 카드 하나가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그게 스마트 카드예요. 거기에 이제 키가 들어갑니다. 이 사용자의 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면은 그 사용자의 어떤 권한에 맞는 키를 새로 발급받아서 그 키를 내 거기다 셋탑박스에 끼면은 그 셋탑박스는 내가 볼 수 있는 채널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만 빼가지고 다른 집 와서 껴서 써도 똑같은 서비스가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U+나 뭐 IPTV들이 스마트 카드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난독화 기술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자 집마다 그 키가 그 소프트웨어로 난독화돼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보안 하드웨어를 쓰면은 보안 하드웨어 써서 키를 관리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이점은 투팩터 인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기가 있는 이 보안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보안 하드웨어도 그냥 동작하는 건 아니고 뭐 핀 번호를 넣거나 뭘 넣어야지만 동작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성이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게 되겠고 종류에 따라 기기 내에서만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키가 절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안 하드웨어 내에서만 존재하게 돼요. 보안 하드 내에서만. 그래서 메시지를 서명하고 싶다. 그럼 그 메시지가 이 보안 하드웨어 칩으로 오고 칩에서 서명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절대 이 보안 하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모리로 가서 CPU를 통해서 연산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연산 자체가 어디서 수행돼요? 보안 하드웨어, 그 칩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사용자의 키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내가 탈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하드웨어를 탈취하면은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켜서 사용자 행세를 할 수 있지만 뭘 못하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키를 빼낼 수는 없어요. 얘를 뭔가 템퍼링 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능들을 탑재하냐면 템퍼 디텍션, 템퍼 리슨, 템퍼 프루프라는 기능을 탑재하게 돼요. 그 보안 하드웨어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어떤 접근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보안 칩에 있는 어떤 메모리를 불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타버려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망가뜨리게 버리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를. 그래서 절대 얘를 훔쳤다고 해서 얘 안에 있는 거를 못 얻어내는 거죠. 예전에는 또 이런 걸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예전에 이 구 셋탑업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카드를 갖고 와서 뭐 세운상가 이런 데 가서 복제를 하는 거야.
복제를 하게 되면은 돈을 가입 안 하고 그냥 셋톱박스 공기계만 하나 어디서 구하면은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꽂으면.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제도 만약에 이런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걸 디텍트 하면은 이제 복제가 못하게끔 얘가 셀프 디스트럭트 되는 거죠. 그 칩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그 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간 키들은 그 장기간 키를 보관할 별도 이런 유심과 같은 보안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고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게 하드웨어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